잠이 오지 않는 밤, 저와 함께해요. 3부, 관계와 소통. 눈치를 보면 내가 없어진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 주인이 다른 주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소통해 나가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는다. 물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회상한다. 오죽하면 부처님은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했을까? 사람은 가족과 사회를 이루고 크게는 국가를 이루어 소통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다. 소통 과정에서 즐거운, 고통스러움, 피하고픈, 이루고픈 것들이 자연스럽게 혼재된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집단 생활을 하는 속성을 지닌 것이 인간이라고 보면 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야 할 것도 많다.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다 보면 따르는 사람이 멀어져 가고 내 주장은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사는 것은 어렵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개인의 건강 기준을 독립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정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독립성을 주장하다 보니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독립적이라는 말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마다 제각각 독립성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의 기준을 독립성에서 상호 의존성이란 용어로 바꾸었다. 내 지인 한 분은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며 50대가 되어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배우자도 역시 대학 교수로 50에 가까운 나이였다. 두 분 모두 내가 잘 아는 교수님들이었고 한 인간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분들이다. 즉 나무랄 데가 없는 개개인이다. 그러나 이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못했다. 우연히 두 분 모두 각각 나에게 결혼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내가 그분들의 지인이기도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였기에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그분들은 각각 나에게 와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주장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말한 불편함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배우자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 똑같은 주장이었지만 각각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었다. 다만 그들은 나이가 든 만큼 독립적인 생각과 행동이 습관화되어 다른 습관을 가진 배우자의 생각과 행동을 용납하지 못했다. 한 분 한 분만 놓고 생각해보면 나무랄 데 없는 인격자이자 전문가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들인데 이런 두 사람이 모여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니 소통이 부족한 것이다. 두 사람이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자기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을 소통하고 조정하여 최적화된 공통점을 찾아 합의해 가야 한다. 내 주장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주장에 맞추어 살아간다면 스스로를 억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습관이 지나치면 건강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을 정신과에서는 신경증으로 진단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나치게 소심한 분들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이러다 보면 나의 욕구보다 남의 욕구에 나를 맞추게 되는데 이것이 뭉치면 화병이 된다. 다만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편견도 심리적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음 또한 알아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주체를 자기로 삼는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 주인이 다른 주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소통해 나가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다. 경청하면 갈등 없는 소통을 할 수 있다. 경청은 핵심을 잘 들으란 뜻이다. 핵심을 잡지 못하면 소리만 들을 뿐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상담 교과서에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상담자다 라는 말이 있다. 수련이들에게 이 말을 설명하면 환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잠자코 1시간 이상 듣고만 있는 수련이가 있다. 잘 들으라고 했으니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상담학에서 강조하는 경청이란 대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부 듣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환자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말 중
핵심적인 말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들으란 뜻이다. 사람은 말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 생각해보면 사람만이 소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동물이 짖는 소리를 우리가 해독할 수 없어서 그렇지 자기들끼리는 어떤 의미를 주고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이 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조금 진화되어 단순히 소리를 내는 수준이라면 사람은 소리의 의미를 담아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영적 동물이다. 소리도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상태나 생각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언어를 갖는 것이 아니고 종족에 따라 표현력의 차이가 있다. 지금처럼 다문화 시대에 살다 보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소통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다면 이런 오해, 심지어 적대감 같은 것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종족마다 언어가 다르니 다문화 시대라고 하더라도 소통에는 제한되는 바가 많다. 앞서 말했듯 잘 들으라는 말을 고개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 다 들으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훌륭한 경청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보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려고 할 때 직설적으로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론적인 언어를 먼저 하고 나중에 가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안정적인 결론으로 그에 대한 해답을 준다면 그것은 정당한 대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청의 뜻은 그 핵심을 명확히 판단하라는 말인데 사실은 말이 쉽지 경청은 참 어려운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귀가 두리고 입은 두 개가 있다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조물주가 하나로 만들었단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대인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아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지 않은가? 또 다른 말도 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말이 있고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뜻을 헤아린다는 뜻인데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완벽에 가깝도록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차선의 언어 소통 방법은 경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소통이란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서로 경청하면 갈등 없는 소통을 할 수 있다. 경청은 핵심을 잘 들으란 뜻이다. 핵심을 잡지 못하면 소리만 들을 뿐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바늘로 이마를 찌른다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인관계는 말이나 표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소통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선입견이다. 바늘로 이마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 이상한 질문 같은데 독자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대답을 할 것이다. 바늘로 이마를 찌르면 피가 나겠죠. 정답이다. 혈관이 있는 곳을 찌르면 사람의 몸은 피가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다.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단순히 짐작해보면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빈틈없는 사람, 융통성이 없을 것 같은 사람, 원칙주의자일 것 같은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이런 사람들도 바늘로 이마를 찌르면 당연히 피가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많은 사람 입에 오르내리며 일반화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면 이런 선입견 때문에 앞서 말한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모이기 어렵고 소통 또한 어려울 것이다. 군의관 시절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어울려 버스를 탄 적이 있다. 그때 웬 승객이 나에게 죄송하지만 내가 상의할 일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과 상의해도 될까요? 라며 말을 걸었다.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군의관인 것을 그가 알 리 없었다. 더군다나 내가 정신과 의사인 것도 알리 만무했다. 함께 버스를 탔던 동료들은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것을 그가 용케 알아보았다고 생각하며 매우 놀랐다. 나는 이분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다른 경험도 있다.
이 역시 내가 버스를 타고 있을 때의 일이다. 성경책을 든 한 분이 내 옆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참 이상하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 나를 선택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닌 것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라고 써붙인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콕 집어 이야기했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그들에게 내가 조금 허술하게 보였을 것 같다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는 내가 바늘로 이마를 찌르면 피가 나올 것 같은 인상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좋게 이야기하면 아마 친근감 있는 인상이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이야기한다. 나는 일전에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인상의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 그는 그 자신의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고민을 나와 함께 풀어갔다. 그때 한창 유행하던 커피 광고가 있었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다.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커피 한 잔을 놓고 한 여성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던 짧은 광고였다. 나는 그것을 활용했다. 그분에게 나도 알고 보면 엄청 부드러운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심어줄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상담 중에 내가 겪은 그는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 때문에 따돌림을 받았으니 고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인관계는 말이나 표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소통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선입견이다. 빨간 오리 새끼. 어른들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아이를 바라본다. 아이가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말과 감정을 표현한다 해도 어른의 선입견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선입견은 온전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아주 끔찍한 방해물이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빨간 오리 새끼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도 없지만 실제로도 없다. 그런데 누군가 오리 한 마리를 그리면서 빨간색을 칠했다고 한다. 빨간 오리 새끼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유전 변이로는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을 하는 뜻은 다른 곳에 있다. 나와 함께 사회봉사를 오랫동안 했던 친지 한 분이 계신다. 이분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다. 그분은 아이가 입학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호출받았다고 했다. 담임 선생님은 아들이 그렸다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며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고했단다. 그림에는 어미 오리가 있고 그 어미를 쫓아다니는 새끼 오리 대여섯 마리가 있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 쫓아가는 새끼 오리를 새빨갛게 칠한 것이 보였다. 선생님께선 이 오리 하나만 빨갛게 칠했던 것 때문에 상담을 권했다고 한다. 그분은 선생님께 아들이 이런 색을 칠한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유는 안 물어보았고 그냥 색을 칠한 것 가지고 상담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분은 집에 와서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잘 그렸네. 어미 오리 따라가는 새끼 오리가 6마리네. 그런데 왜 이 오리 한 마리는 빨간색이니? 그분은 아들이 그렇게 그렸을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의 설명은 이랬다. 이 빨간 오리는 한눈 팔다가 엄마와 형제들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엄마와 형제를 찾아 헤맸어요. 갈대밭 속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동안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 울기도 하고 몸부림도 쳤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엄마와 형제 오리를 찾았어요. 혼자 있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열도 올랐겠어요. 그래서 이 오리는 아마도 빨갛게 변해 있지 않을까 상상해서 빨간 오리 새끼를 그렸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 매우 그럴듯한 상상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이 오리가 왜 빨간색인지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아들의 상상력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은 그가 가진 빨간색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선입견이다. 선입견은 자신이 경험했을 한두 가지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경우에 자신의 경험을 투영시키는 것이다. 빨간색에 대한 담임 선생님의 선입견이 없었다면 왜 빨갛게 그렸니? 라고 쉽게 물어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니 선입견대로 해석한 것이다. 선입견은
온전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아주 끔찍한 방해물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란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막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막말은 스스로 자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막말을 고운말로 바꾸는 작업을 나부터 먼저 시작해보자. 요즘엔 TV나 라디오에서 정치가나 유명인사가 출연해 대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를 보다 보면 일상적인 용어를 써도 될 법한데 듣기에 거북한 막말들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막말을 자주 듣다 보니 때로는 나도 막말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 나는 혼잣말로 욕도 해보고 막말도 해보았지만 누군가가 듣도록 소리 내어서 해본 적은 없다. 마음속으로 절제했기 때문이다. 내 고향은 대구이다. 대구 사투리는 무뚝뚝하고 남이 들으면 싸우는 것 같은 막말로 들리는 사투리들도 많다. 이런 사투리에는 내가 들으면 친근하게 들리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거북할 수 있는 말도 많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대학 졸업 때까지 친한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인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독자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누었던 인사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야, 이 새끼 아직도 안 뒤지고 살았구나. 이 문둥이를 염라대왕 눈이 멀었지 안 잡아가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사람아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구나. 이 문둥이를 염라대왕이 눈이 멀어서 아직 데려가지 않았구나 라는 뜻이다. 글러 써놓고 보면 아주 격한 말이다. 그러나 이 인사말이 당시에는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면 나누지 않는 일상화된 인사말이었다. 이 인사말이 내포한 뜻은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반갑다는 뜻이다. 욕이 아닌 것이다. 이런 인사를 들으면 서로 굉장히 친근감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이는 막말이기도 하고 세련되지 못한 말이었다. 지금은 이런 인사말이 없어졌으니 다행이다. 요즘 정치가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막말을 거침없이 쏟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오래전 영국 대처 수상이 한국을 방문해 국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 그때 그녀가 한 말 가운데 이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국회의원이 서로 의견이 달라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토론할 때 쓰는 용어를 품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막말한다는 것은 이미 그 토론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웠다고 설명했다. 정치가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내뱉는 막말은 전파력이 강하다. 또한 그들의 말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막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상용어로 바뀌기가 쉽다. 그러니 이들은 대처수상의 이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말이란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막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막말하는 순간은 감정적으로 조금 시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스스로 자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고운 말을 쓸 필요가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막말이라면 되돌아오는 말은 두 배나 더 강한 막말로 되돌아온다. 그러니 막말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면 나부터 막말을 삼가야 한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막말을 고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나부터 먼저 시작해보자. 말실수. 상대방이 평소에 어떤 상황이나 단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가장 가슴 아픈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도가 선이었든 유머였든 상대방에게 앙심이 생긴다면 그 실수는 너무도 큰 것이다. 말을 가릴 줄 알아야 좋은 소통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은 소통하기 위해 말을 한다. 말이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잘 소통할 수 있는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통하다 보면 단어 하나 잘못 선택하여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 오해가 앙금으로 남아 평생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말실수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내뱉게 되는 것이다. 이를 의식하고 자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고 나서야 이것이 실수라는 것을 깨닫는다. 내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하자. 이 친구 부부는 신혼 초부터 별것 아닌 주제로 사랑 싸움을 자주 했다. 다투는 것을 재미삼아 하는 부부인데
하루는 부인이 심각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 박사님, 이제부터 내 남편을 친구로 사귀지 마세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남편과 절교하라길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다. 내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나를 나무라는 것은 참겠는데 내 부모까지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내 친구는 처가의 말뚝만 봐도 절을 하는 사람이라 처가를 그렇게 욕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부인에게 앞으로는 그를 친구로 생각 안 할 테니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라고 달랬다. 그랬더니 그녀가 실토한 내용은 이렇다. 자기와 다투던 남편이 대뜸 어이구 장모님 또 당신 나왔다고 미역국 자셨겠지 라고 했단다. 싸우면서 나를 폄하하는 것은 참겠으나 내 부모까지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단다. 듣고 보니 부인이 화를 낼 만도 했다.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다투게 되는 상황만을 다루어야지 다툼을 빙자해서 그 상황과 관계없는 것들을 운운하면서 다투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 때문에 다투었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며칠간 아내가 전에 보지 못할 정도로 격하게 화를 내는데 나는 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네. 그러니 자네가 잘 달래서 이유를 들어보게. 그래서 나는 들은 대로 말하였다. 야, 싸우려면 싸우는 상황으로 싸워야지 왜 장모가 미역국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해서 싸움을 더 크게 만드니? 그러자 친구는 싸움을 하도 자주 해서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싸워보려고 말한 건데 그 미역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했다. 이는 말실수다. 아내가 어떤 말을 가장 싫어하는지 감지하지 못한 실수이다. 아내의 말이 100번 옳다. 자기만 탓할 일이지 왜 장모까지 탓하는가.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어떤 상황이나 단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가장 가슴 아픈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도가 선이었든 유머였든 상대방에게 앙심이 생긴다면 그 실수는 너무나도 큰 것이다. 말을 가릴 줄 알아야 좋은 소통을 이룰 수 있다. 막말. 막말은 비수가 되어 상대방의 가슴에 꽂힌다. 그리고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 내 가슴에도 꽂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막말은 언제든 되돌아올 독화살이다. 한 번은 또래 친구 셋이 모여 점심을 먹고 조용한 카페에 가서 몇 시간을 노닥거리다 헤어졌다. 우리 대화는 지금 시국이 어떠니, 사회적 이슈가 어떠니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이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르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자고 했다. 남자들이 모여서 서로 충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는 군대 이야기이다. 가족들이나 여성들은 남자의 군대 이야기를 참 싫어한다. 이날은 가족도 여성도 없으니 각자 겪은 군 생활의 일화를 무용담처럼 나누었다. 나도 한 가지를 이야기했다. 이미 50년도 지난 이야기이다. 군의관으로 입대한 지 2년 차였던 나는 의정부에 있는 한 후송병원에서 진료부장을 맡고 있었다. 우리 병원의 전방에 있는 병원은 이동외과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의 원장은 내 의과대학 동기생이었다. 하루는 그가 총상 환자를 수술하던 중 피가 모자란다며 피를 2병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차용증을 받고 피 2병을 빌려주었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을 마무리하기 어려워 환자를 우리 병원으로 후송했다. 우리 외과팀은 노력 끝에 환자의 생명을 건지고 수술도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안 되어 병원에 정기검사가 나왔다. 그런데 이 감사에서 내가 피를 2병 빌려준 것이 문제가 된다고 이를 해명하라고 했다.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피 2병을 빌려주었는데 그 2병을 환자가 달고 우리 병원에 후송을 왔으니 그 피 2병은 내가 반환받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나를 수사관에 고발했다. 수사관에게도 나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고 똑같은 나의 셈법으로 대답을 일관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니 수사관이 나를 괘씸하게 받고 결국 나를 군법회의에 기소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이동외과 병원장인 내 친구가 나에게 많이 미안했었나 보다. 그는 당시 1군 사령부의 헌병 참모를 직접 찾아가 내 선처를 구했다. 그 덕분으로 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나는 그 친구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헌병 참모를 찾아갔다. 헌병 참모는 나를 보자 대뜸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피 팔아먹은 친구야? 이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사건은 이미 해결되었기에 다시 미주알 고주할 나의 셈법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방을 나왔다. 50년도 지났는데 이 생각이 왜 지금에 와서 떠올랐을까? 단지 혈액 사건으로 수사관과 실랑이를 하던 친구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는데 이 말이 왜 떠올랐을까? 50년이 지나도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았다. 그러나 팔아먹었다니 그는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내게 막말을 할 수 있었을까? 막말했던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다. 다만 지금까지 세상을 살고 있는 누군가가 아직도 자신이 한 막말을 되새기고 마음 아파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 그는 알았을까? 누군가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도 불행한 일인데 자신이 죽어서까지 그 원망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그러니 우리 막말은 하지 말자. 고운 말을 두고 왜 막말을 하는가? 막말은 비수가 되어 상대방의 가슴에 꽂힌다. 그리고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 내 가슴에도 꽂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막말은 언제든 되돌아올 독화살이다. 내 탓이로다. 내 탓이 지나치면 우울증에 걸리고 남 탓이 지나치면 정신병적인 망상이 생긴다. 내 탓과 남 탓이라는 선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택하는 것이 나을까? 나는 내 탓이로다를 먼저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그래도 내 탓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이기에.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옛말이 있다. 이처럼 쌍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진위를 아는 것은 어렵다.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옳고 다른 한쪽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절대의 악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잘못한 것은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말하는 사람은 옳고 그가 말하는 상대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런 일이 많아서일까?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라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다. 종교적인 의미는 따로 있겠지만 나는 이 말의 의미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어떤 상황에서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하면 누구나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이때 내 탓이로다 라는 말의 뜻을 이용해보자. 실패의 원인에는 물론 내 탓도 있고 다른 사람의 탓도 있겠으나 먼저 내 탓부터 해보자는 뜻이다. 보통은 실패의 원인을 타인이나 나 이외의 원인에서 찾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 탓이 아닌 것이 되기에 잠깐은 위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객관적인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반대로 무엇이든 내 탓으로만 하면 이 또한 객관적인 원인을 찾는 데 장애가 된다. 모든 상황에는 내 탓도 있고 타인의 탓도 있고 자연의 탓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내 탓만을 계속 강조한다면 정신건강상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순서를 나부터 시작해보자.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후에 타인의 탓으로 돌려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흐려진다. 처음부터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규정하면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후에 자신의 탓이란 것을 알게 되더라도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생긴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간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탓이 지나치면 우울증에 걸리고 남 탓이 지나치면 정신병적인 망상이 생긴다. 내 탓과 남 탓이라는 선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택하는 것이 나을까? 나는 내 탓이로다를 먼저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그래도 내 탓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이기에. 모든 관계에는 예절이 필요하지만 예절은 나 혼자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절은 차리는 사람의 품격과도 관계 있지만 예우를 받는 사람도 받을 만한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조화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절은 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걸맞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나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절이 무엇인가 하는 기준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에 들어오면서 건국 이념을 유교로 택했고 유교 문화에서 나온 핵심적인 가르침은 예절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법에 적응하여 익숙해져 있다. 지금은 이 예법도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는 그때 그 시절의 예법이 남아있다. 예절이란 예법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니 일정한 규격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절을 할 때의 방법, 말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의 일일이 예의를 나타내는 절차를 명시해둔 것이 예절이다. 예절은 나라마다 다르다. 심지어 가족 문화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예절을 가지고 있으니 예절은 소통에 도움도 되지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재벌 회사에 사장을 지낸 친구 하나가 상의할 것이 있다고 찾아온 적이 있다. 자기 부서에 채용된 외국인이 한 명 있는데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사도 조금 공손히 하면 될 것을 한 손을 번쩍 들며 하이하고 지나간다고 했다. 친구는 자신이 사장이고 그는 직원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나는 친구에게 그런 행동이 왜 불편하냐고 물었고 친구는 직원의 행동이 우리 예법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다. 나는 친구에게 그 외국인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를 물었다. 친구 말로는 그가 능력이 많고 시키는 일도 똑부러지게 한단다. 그래서 나는 예법보다 그 직원의 능력을 사는 것이 회사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상담해 주었다. 손을 들고 인사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일상적인 예법이다. 우리와 다를 뿐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사회가 바뀌었으니 예법도 바뀌어야 한다. 더군다나 다문화 시대에 살면서 우리 예법만 고집한다면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예법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경직되고 규격화된 예법이 아니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예법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상대방이 생각지도 않은 것을 내가 예절 차린답시고 규격에만 맞춰 대우한다면 그것은 엇박자일 것이다.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할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소통을 한다면 그것 또한 예절이 아닐 것이다. 예절은 나 혼자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예절을 지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공경, 일변도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 친구에게 걸맞은 수준에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절은 차리는 사람의 품격과도 관계있지만 예우를 받는 사람도 받을 만한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조화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른을 대하는 게 어렵다면 지나친 예의와 긴장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스스로의 의사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다. 노인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서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손자에게 물었다. 너도 어른을 대하는 게 어렵니? 손자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사람 대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그 대상이 어른이어서 어려운 건 없어요. 내가 다시 물었다. 너와 비슷한 젊은이들도 너와 비슷하게 생각하니? 손자가 답했다. 제가 그들을 대변할 순 없는데 요즘에 워낙 세대 갈등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어느 정도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 입장에서 아직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른들의 세계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어른을 대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손자의 말을 듣고 보니 어른이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도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유일 것 같다. 어쨌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만나면 조금 긴장되는 게 사실이다. 우습지만 내 이야기를 하나를 고백해본다. 수도 육군병원 정신과에 근무했을 때의 이야기다. 원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가보니 원장실에 별 2개 장군이 있었다. 원장님께서 그분이 수면 장애가 있으니 나보고 잘 치료해달라는 당부를 하셨다. 당시 나의 계급은 대위였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따라오세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내 뒤를 따라왔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복도를 걸으며 갑자기 내가 한 말이 부적절했다고 느꼈다. 장군보다 한참이나 낮은 계급인 내가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따라오세요라고 했으니 갑자기 예절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군대에서 엄청난 어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긴장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인식되는 순간 이 상황이 굉장히 긴장된 것이다. 지식과 경험이 나보다 많은 어른,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가족에서의 촌수 등은 조금의 긴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이런 관계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하여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선입견이나 지나치게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은 소통의 걸림돌이 된다. 젊은이들의 의견을 막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어른이 있는 반면 젊은이들과 소통을 잘하는 어른들도 있다. 자기 주장보다는 참신하고 새로운 젊은 의견을 수용하는 노인도 우리 주변에서 꽤 찾아볼 수 있다. 노인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서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지나친 예의와 긴장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스스로의 의사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다. 격식은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격식을 우선으로 차려야 할 일도 있고, 격식은 무시하더라도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일도 있다.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선택하면 될 일이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격식을 따지고 밥을 먹자면 어떤 고급 식당에 가더라도 밥맛이 좋을 수가 없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어디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최고다. 대학에 재직할 때 결혼식 주례를 많이 섰다. 한 번은 행정직원 한 분이 자기 아들 결혼식 주례를 부탁했다. 주례를 거절해 본 적이 없기에 흔쾌히 허락했다. 그분은 주례에 대한 답례로 점심을 대접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사드릴게요. 그 식당으로 갑시다. 나는 물었다. 정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가도 돼요? 그분은 어디든지 관계없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 특별한 회식이나 공식 모임이 아니면 즐겨 찾는 식당이 3군데 있었다. 하나는 구내식당, 또 하나는 후문 곁에 있는 자그마한 우리식당, 마지막으로 광장시장 안에 있는 먹거리 골목의 좌판 식당이다. 우리식당은 아주머니가 혼자 경영하는데 테이블이 2개밖에 없어 8명이 들어가면 꽉 찬다. 그런데 손맛이 좋아서 꼭 집밥을 먹는 느낌이 나는 곳이었다. 재벌 회사 사장으로 있던 후배도 먹어보고 음식 맛을 극찬한 적이 있는 곳이다. 광장시장의 좌판은 국수를 파는 곳이었다. 곁들여 순대나 돼지 내장 같은 고기도 함께 팔았다. 이곳 아주머니도 손맛이 아주 좋아 무엇을 해주어도 맛이 좋았다. 꼭 틀에 맞는 국수가 아니라 이렇게도 말아주고 저렇게도 비벼주니 그 맛이 일품이다. 나는 광장시장의 국수집에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혼이라는 잔치를 치렀으니 국수가 어울리겠다 싶었다. 좌판에 앉자 그분도 같이 따라 앉기는 했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 선생님,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께 근사한 음식 대접할 만한 경제력은 있어요. 아뿔싸, 나 혼자 의미를 부여했구나. 나는 당신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좋은 곳이란 호텔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음식점일 것으로 생각했단다. 구체하지만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애용하는 음식점 3집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잔치를 한 것이니 국수집이 좋을 것 같아 선택했다고 말해주었다. 진정한 내 마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국수를 먹는 내내 불평을 했다. 아마도 내가 자기를 업신여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오해를 풀기 위해 함께 이 식당을 자주 찾았던 우리 직원들에게 나 대신 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는 우리 직원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설명하고 나서야 내 진정성을 이해해 주었다. 격식을 우선으로 차려야 할 일도 있고 격식은 무시하더라도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일도 있다.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선택하면 될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면 그는 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한 것이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격식을 따지고 밥을 먹자면 어떤 고급 식당에 가더라도 밥맛이 좋을 수가 없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어디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아는 체하면 망신당한다. 요즘은 깊이 아는 전문가보다 얕고 넓게 아는 사람이 더 전문가처럼 보인다. 나는 어떤 말을 할 때 꼭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니면 어디서 읽었는데 등에 단서를 다는 버릇이 생겼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아는 체 하다 보면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 컴퓨터는 정보의 바다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사람보다 좀 빠른 연산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엔 이 말이 참 와닿는다. 스마트폰만 열어도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떠오르니 제한된 지식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많은 정보가 혼재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한 번은 학회장으로 있을 때 임원들과 뒤풀이를 일식집에서 한 적이 있다. 초밥을 시켜놓고 환담을 하던 중 내가 초밥에 관해서 아는 체를 했다. 초밥은 회를 손바닥에 얹고 밥알을 쌀 때까지 시간이 몇 초 걸리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들 당시의 손바닥 온도와 회의 온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제맛이 납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신라호텔 일식집서 초밥을 먹던 중 주방장한테 들은 이야기이다. 나는 전문가가 한 말이니 맞는 말이겠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임원들에게 아는 체를 했다. 아는 체를 했다고 표현한 이유는 신라호텔에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생략했으니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는 지식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직원이 초밥을 들고 와서 상에 차려주었다. 상을 차리는 시간에도 우리는 초밥을 주제로 말을 나누고 있었고 그 직원이 이 말을 모두 들었나 보다. 초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주방장이 직접 초밥 1인분을 따로 만들어 와서 내 앞에 놨다. 그러면서 죄송하단다. 이렇게 맛있게 초밥을 먹고 있는데 주방장이 시키지도 않은 초밥을 가져와서 죄송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다. 주방장의 말로는 직원이 와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한다. 그는 그 정도로 초밥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보통 미식가가 아닐 텐데 자신이 손님이 많아서 조금 소홀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하다고 했다. 깜짝 놀랐다. 내가 아는 체 한 소동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주방장은 나를 상당한 미식가로 오해한 것 같았다. 사실 누구나 주방장이라면 자기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고객을 만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미식가인 것처럼 오해한 것이다. 시간이 좀 한가해서 그분이 나에게 한두 마디를 더 물어봤다면 엄청 무안했을 것 같다. 아는 것도 없는데 전문적인 질문을 한다면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그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만 말했어도 나는 아마 이렇게 깜짝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즘은 깊이 아는 전문가보다 얕고 넓게 아는 사람이 더 전문가처럼 보인다. 나는 그때 이후로 이런 말을 할 때는 꼭 앞에 누구한테서 들었는데 아니면 어디서 읽었는데 등의 단서를 다는 버릇이 생겼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아는 체 하다 보면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